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퀴. 큰바퀴 큰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책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책으로 어떻게 무슨 책을 이어야 할까 하다가 작년 노벨상 수상자셨던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으로 정했습니다. 책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단순한 열정.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중단편인가요?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를? 중편? 이거는 단편은 아니지. 중편. 중편. 왜냐면 이런 길이의 소설을 제가 처음 읽어봤어요. 소설은 소설. 80페이지 이상 넘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편이. 이게 70 몇 페이지 아니야? 60페이지. 60페이지 그 정도? 저 그래서 읽고 봤는데 갑자기 뒤에 해설이 나타나서 맞아. 끝났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더 없네? 이 느낌이 좀 수월하게 읽었죠 아무래도. 이 책의 작가를 이렇게 소개해드리자면 1940년에 프랑스에서 카페와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소상인의 딸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중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서 문학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독서 모임 책이었죠. 그래서 비노장으로 등단하셔서 오늘의 책 단순한 열정 그리고 부끄러움 집착, 칼 같은 글쓰기 등을 발표했고 작년 202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제가 이분의 책을 처음 만났던 게 이 책이에요. 진정한 장소라는 책으로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 사실 문학상을 타고 나서 한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단순한 열정이에요. 나는 그거 약간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별로. 왜? 왜냐면 우리는 비노장이라는 책을 읽었으니까 이분이 아무리 세게 얘기를 해도 이분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이해도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만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책이 이렇지? 너무 막 날 것 같은 표현에 너무 이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이 있어서 저는 이 책부터 읽어서 비노장도 사실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세거든요. 맞아요. 이 어린 아이의 자란 환경이 술과 도박 이런 삶을 자란 아이가 겪은 낙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 책 읽기 전에 인터뷰집을 먼저 읽어서 저는 힘들지가 않았어요. 별로. 이 사람의 인터뷰집을 읽었고 나서 보니까 편견이라기보다 어느 사전 정보가 있어서 잘 읽었던 책이었는데 단순한 열정은 그런 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책을 읽은 순서가 나한테는 잘 맞았다. 인터뷰로 먼저 보고 이 작가의 어린 시절을 다뤘던 소설인 비노장을 봤고 그리고 나서 단순한 열정을 봐서 나한테는 이 책이 이해하기 쉬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바키님이 정말 제가 이 책을 읽고 느꼈던 그런 인상을 너무 정확하게 묘사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순한 열정이 아니 에르노의 첫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오바키님이 추천해 주셔서 그때 책을 빌려주셨는데 이때 상황이 그때 TMI지만 전 남친과 헤어지고 피폐해졌을 때 오바키님과 이제 준바키님이 그때 옆에서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그때 막 여행하고 그랬어. 당일치기. 맞아. 그때 이 책도 읽고 여행도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이 책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센 거야. 수위 센 거는 이제 나이도 나이니 괜찮은데 그 날것의 감정을 스스럼 없이 아주 그냥 아플 정도로 드러내는 부분이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 아닌 거부감이 들었고 그렇게 6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글 속 안에 그렇게 날것의 감정을 드러내다가 결국엔 끝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져가는 그런 치유라고 하면 약간 치유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서 묘한 위로가 됐어요. 그때. 감정이 순환이 한번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 그런 감정의 날것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잊혀져 가는 그 과정을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때가 약 1년 좀 전이죠. 그때 읽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 모임을 해야 되니까 어제 저녁에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모든 건 벼락치기다. 근데 두 번째 읽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두 번째 읽을 때는 그 날 것이 조금 무뎌지고 한 번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내고 객관적으로 써내려 갔는가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읽었을 때는. 그래서 오 대단하다. 물론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는 이제 내 머릿속에 그런 편견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또 읽게 되니까 그렇게 읽었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첫 번째 읽었을 때와 달리 이제 문학 작품으로서 읽었는데 대단하게 읽었습니다. 대단하다. 어떠셨어요, 준박기님? 저요? 저는 뭔 내용이야? 약간 이러면서 읽었어요, 사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글을 쓴다고? 약간 근데 이분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지? 나랑 또 이게 판단이 다른가? 약간 노벨 문학상의 기준은 또 뭐지? 약간 맞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는데 뭐 끝에 와서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하다. 그거를 세상에 내놓는 것도 원래 내놓을 생각이 없었던 문장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부분은 되게 대단하게 읽었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염려했던 부분인 거죠. 이 사람이 상 탔다고 해서 한번 봐볼까 하고 봤는데 어떻게 이게 상을 받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인생을 보면은 또 시대적으로 40몇 년생이시잖아요. 맞아요. 프랑스가 아무리 오픈 연애를 지지하는 나라라고 해도 여성으로서 그 당시의 사랑을 자기가 했던 불륜의 사랑인 거잖아요. 불륜의 사랑을 가감없이 썼고 근데 이분이 이 책의 59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에는 자신이 남겨놓고자 하는 것만 남는 법이다. 저 그 부분 저장해놨어요. 그게 아까 우리 사전 미팅 때 얘기했던 거에서 소설의 기준이 뭐야? 우리 질문에도 있죠. 소설인 거야 자서전인 거야 기준이라는 게 결국 작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이건 비노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비노장에서 여자 주인공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작가 본인의 이야기일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신유진 번역가가 뒤에 설명이 났던 게 있었는데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 아이 삶이라고 봐줘라. 이걸 굳이 아니 에르노 이야기지라고 캐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도 와닿았고 또 작가도 자기가 남겨놓고자 하는 걸 남겼다는 걸 알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한 거고. 그치.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소설이라는 어떤 안전 장치라고 할까? 이게 내 얘기다라고 할 때는 좀 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쵸. 이거 소설이야라고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필터를 씌운 게 돼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 장치였던 것 같다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읽으면서 두 번째 읽었을 때도 그랬고 첫 번째 읽었을 때도 그랬고 자기 얘기야 소설이야 계속 아리까리하면서 읽었어요. 이 나중에 해설이 나오지만 이 장르를 오토픽션이라고 그래서 무슨 자서전과 이제 허구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읽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소설이야. 그럼 자기 얘기야. 물론 이제 그냥 책을 그냥 작품으로서 하나 읽겠지만 뭔가 자서전을 읽을 때와 소설을 읽을 때 뭐 태도가 나는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면서 그 더 어려운 책의 내용과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어려운 책이었어요. 두 번째 읽었을 때도. 이 책이 저도 두 번째 읽으니까 이 사람 책은 다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똑같이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저도 그 비노장도 솔직히 잘 안 넘어갔었고 이 책도 뭐야 하면서 읽었는데 그냥 제가 아까 잠깐 저희 회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해설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를 했던 것도 있고 이 번역가분이 얘기했던 거에서 이해한 게 이 작가의 모든 책에 대해서 읽으면 이 작가를 좀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뭐 어머니에 대한 글도 썼고 뭐 아버지에 대한 글도 썼을 거고 그런 걸 다 이해해야지만 이 작가의 글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남자가 아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여자라는 책도 있나 제가 어저께 다운받았거든요. 그 책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책을 다 읽으면 여기에도 낙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책 안에서. 근데 그 낙태 얘기는 우리 비노장 초반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맞아. 책을
구슬 꿰듯이 다 꿰면 맞아. 그러니까 그 작품 전체가 이 사람이 말한 소설인 것 같고 또 다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말도 여기 쓰면서 살짝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 남자가 나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바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여기에서 저도 이 해설이 사실 더 좋았어요. 책 내용은 뭔지 이제 책 재밌게 읽었고 그다음에 해설을 읽으면서 책을 더 이해하고 조금 거부감이 덜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아니 에르노의 삶에 대한 그 해설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 책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아니 에르노는 어렸을 때 식품점에 쌓인 군것질거리를 친구들에게 뽐내던 어린아이의 자부심이 이제 사립학교에 들어가면서 깨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이제 느꼈던 이제 감정들이 뭐 선망, 잘 살고 이제 상류층 아이들에 대한 선망이 있었을 때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질투, 그리고 자신은 이제 뭔가 하층민의 삶을 산다는 그런 열등감, 그러면서도 공부는 잘해, 이런 자부심, 이런 모든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내면적 갈등으로 그녀의 이제 작품에 이제 깔렸고. 그런 감정이 이 책에서도 언뜻 드러나는 것 같아요. 비노장에서 더 많이 드러난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출신 성분과 고향을 버리고 딴 세계에 유배된 망명계획이라는 자의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층민으로 살았지만 결혼은 이제 뭐 중상층의 사람과 하면서 뭔가 둘 사이에 낀 느낌, 둘 사이에 낀 작품이라는 이제 그 경계인이 느끼는 불편한 자의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해설을 읽고 나니까 더 이해가 됐어요. 이분이 쓰신 글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날것의 감정을 계속 드러내는 그런 이유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 자체가 어쨌든 그 연하의 남자와의 그 외교관이란 말도 책에서 나왔었나요? 아 그래요? 저는 해설 보고서 외교관이란 말은 없었고 그치? 여러 나라를 다녔어. 그지. 국적을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해설에 러시아 연하남 외교관 이래서 저 남자가 러시아 사람이었구나 외교관이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 이 소설 문장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추적하려고 다른 책을 읽어보려고. 분명히 흘려놓은 게 있을 거야. 뒤에 연대기 보니까 어느 소설에도 A가 등장하고 어느 소설에 다 등장을 한대요. 어느 소설에는 B가 A이고 뭐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만 수집해서 보면은 왁구가 나오고 왁구 어느 말이야. 이게 하나씩 살을 붙여가지고 알렌드롱 닮았고 그치. 그 당시에 37살이었고 맞아. 나이도 나왔고 그다음에 사교 문화에서 많이 봤더라고요. 둘이 이런 약간 추리 소설이 돼가는데 장르가 독자의 마음이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추리로 접근하면은 또 A 맞추기. A는 누구니까. 그래서 참 1년 정도 만났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연하남이고 불륜인 거죠. 왜냐하면 이 남자는 결혼을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만나러 왔으니까. 근데 그것에 제가 이거를 그때 큰바퀴님한테 추천했던 이유가 불륜이라서 추천한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고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했었던 게 있어요. 맞아요. 뭐 이런 거 시간적인 제약 우리 7월 7석 누가 만나죠? 견우와 직녀처럼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난다라든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뭐 이런 거 이제는 1시간 저 사람은 가고 나면 혼자 남겠지? 뭐 이런 문장 남자를 기다리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약속이 너무 소중하니까 다음 만남을 위해 그에게 잊지 않고 말해야 할 것과 그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를 메모해둔다. 미리 이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지 막 적어놓고 약속 시간을 알려올 그 사람의 전화 외에는 나한테는 미래는 없다. 뭐 이렇게 약속이 있어야 자기한테 미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있는 것들을 이분 나이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 당시 나이가. 맞아. 40대. 그랬어요? 남자는 30대고 여자는 40대였단 말이에요. 거의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근데도 이렇게 사랑에 굉장히 집중하는 걸 보고 신기했어요. 저는. 맞아. 그런가?
하나만 더 하자면 하나하나 어떤 몸짓이나 순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물건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었다. 심지어 저기 카페트가 불에 탄 것도 보고서 그걸 추억하잖아요. 이거는 그와 내가 함께 있었다는 흔적이다. 뭐 이렇게. 근데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이 제목을 한번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이 제목 어떻게 느끼셨어요? 단순한 열정. 어떠셨어요? 저요? 그냥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을 다 읽고 나서 자기의 그 당시에 자기 사랑에 집착 또는 몰입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썼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륜이란 소재만 빼면 어떻게 보면 불타오르는 맞아요. 약간 그런 사랑인 거잖아요. 불나방 같은 사랑이죠. 맞아요. 막 하루 종일 연락 기다리고 근데 연락하면은 또 그럴까 연락 못 하고 약간 이런 그 일도 막 다 제쳐주고 그런 사랑에만 집중하는 약간 그런 자기의 감정을 좀 이 단어 안에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이 아니라 이게 팟캐스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목을 한 번 더 봤거든요. 얘기할 거리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내용 자체는 너무 세가지고 사실 조금 뭐 너무 이 내용을 많이 얘기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목을 딱 봤는데 제목이 너무 다 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단순하다는 의미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 저 사람 단순해 아니면 되게 디자인이 단순하다 이럴 때 그러면서 열정은 이 책을 너무 관통하는 어떤 감정인 것 같아. 그 열정. 그 한 30-40페이지 얼마나 이 남자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또 좌절하고 이런 게 열정이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열정만 넣기에는 부족해. 열정만으로 이 책을 정의하기에는 그 앞에 단순한을 붙임으로써 이 사람의 감정을 잘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저도 이 책의 제목이 좀 의문이었어요. 왜 이걸 단순한 열정이라고 했을까 하고 났는데 책 뒤에 설명해 보면 8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프랑스어에서 파숑, 패션은 남녀 간의 절절한 애정이란 뜻에서 열정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게 원래는 이런 뜻도 있대요.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을 지칭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에 아니 에르노가 읽었던 사르트르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 패션이란 단어는 우리의 삶은 무익한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대요. 나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작가는 그녀가 겪은 한 시절의 체험을 순환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닐까. 열정이지만 힘들었던 거지. 남녀의 사랑은 열정이지만 나의 깊은 내면은 순환이라고 번역을 한 게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해석도 되게 또 의미가 있는 해석이네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뒤에 해설에 또 되게 좋았던 말들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자면은 그 몇 장의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 아무리 파란만장한 삶이라도 결국 돌사진과 영정 사이에 낀 몇 갈피의 추억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아니 에르노의 표현에 따르면 그녀의 글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서 무엇인가를 구해내는 일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왜 무엇인가를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 철학 이런 거에 계속 빠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어차피 태어나다 죽는 거. 근데 그 사이에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절절하게 뭔가 표현해내는 게 이런 게 난 또 예술이고 삶인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이 아니 에르노가 사진이 굉장히 각별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진의 용도란 책도 쓰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진정한 장소 이 인터뷰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진은 글쓰기의 시동 장치 역할을 해요. 사진에는 과거의 기묘한 측면이 있죠. 거기에 없는 혹은 더 이상 그렇게 있지 않은 존재들이 존재해요. 존재하면서 부재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사진이 속임수일 수 있다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사진이 거의 글쓰기의 기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과거지만 현재를 연결해주는 도구잖아요. 사진이. 그치. 사진 속엔 존재하지만 지금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네요, 작가가. 어렵다. 이게 뭔가 물론 내용도 좀 짧기도 하고 또 이 책에서 제가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부분 하나가 이 혹시 각주 기억나세요? 네. 한 28페이지인가에 있는 특히 각주가 하나 있는데 보통 각주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 전달의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뭐 이것은 뭐 어느 지역에 있는 무슨 성이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시대의 뭐 이런 뭐 역사적 사건을 뭐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책 내용을 책이 연장선이었어요. 그 작가의 마음, 뭐 감정 이거를 풀어 쓴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도 각주를 쓸 수가 있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설인 것 같아. 이게 소설인 것 같아. 그죠? 여기서 이제 소설이 되는 부분 같아요. 해놓고서 A는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 살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예민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해할 수 없다. 한 게 소설인 것 같아. 그치. 이 부분에서 여기서 소설이 나오네. 이걸 그치. 여기저기 아마 숨겨놨을 거야. 맞아. 책들에다가. 근데 나 이 책 읽으면서 우리 그전 책 섬에 있는 서점 있잖아요. 네.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다? 어떤 거? 그러니까 해설에 나오는 부분이 이게 비노장에 관한 얘기인데 그 비노장의 주제가 화자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초반에. 그 섬에 있는 서점에서 그 AJ의 삶을 바꿔놨던 그 마야를 데리고 온 게 이제 원치 않는 임신으로 그런 마야가 이제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된 부분이잖아. 그래서 몰라 되게 묘하게 또 이 두 책이 연결된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지난번 책에서도 어쨌든 임신을 원하는 사람은 임신이 안 되고 불륜을 저질렀던 애는 임신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마야가 되어서 그 마야가 또 아이가 없는 싱글 아빠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인간 이야기라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이게 연결된다는 점이 또 공감이 되는 게 이것도 맨 끝이 사랑에 관한 얘기로 끝나는데 이 문장을 제가 저장해 놨는데 어렸을 때 내게 사치라는 것은 모피 코트나 긴 드레스 혹은 바닷가에 있는 저택 따위를 의미했다. 조금 자라서는 지성적인 삶을 사는 게 사치라고 믿었다.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게 사랑의 열정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사치가 아닐까 이러면서 이게 무슨 끝나거든요. 말이야? 사랑을 느끼면 어려워. 사랑을 느끼면 사치야? 사랑의 열정이 있으면 그걸 바라는 게 사치? 그러니까 사치가 여기서는 뭔가 부정적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부의 만들어준다. 상징? 뭔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누리면서 아닐까요? 한다 이런 열정을 느낌. 느끼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느끼는 게 사치다. 약간 이런 그치. 느낌일까요? 그치. 갖기 어려운 거니까. 해변은 대저택 갖기 어렵잖아. 그치.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의 열정을 느끼는 게 사치가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석을 혹시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그 두 분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읽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봤는데 사랑의 열정을 느끼며 사는 것이 사치라는 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자기한테 필요한 걸 느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당연히 예쁜 드레스 입고 싶고 맞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시 여겼다면 커서는 배워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성이 찼단 말이야. 채워졌어. 그래 또 채워졌으니까 또 다른 걸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랑만큼은 채워지지 않아. 채워졌다라는 기준도 없어. 그치. 물질적인 게 아니야. 드레스, 모피코트, 대저택은 지성도 학위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채워진 게. 근데 열정이야말로 자기 주관적이고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눈에 가시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혹시 준바키님은 그 마지막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지금 오마케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돈이 있다고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열정이 아닌 거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에 꽂혀서 하나만 내가 보고 그 하나만 집착하겠다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치잖아요. 그쵸. 난 돈도 벌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그런 의미의 사치를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게 사치다. 약간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싶기도 했었어요. 네.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 어려워. 단순하지가 않아. 심플? 노노노. 컴플리케이트. 이 책 중간에 그런 부분 나와요. 글 쓰는 것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문장이 있는데 이건 좀 공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써놓은 글을 찬찬히 읽어보니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이런 맞아,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우리 왜 일기 써놓고 이 감정 다 들지 않나요? 한참 지나서 다시 읽었더니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하면서 놀랐다가 너무 부끄러워. 그럼 이제 불태워버리는 거지. 일기장을. 이런 부분 태우셨나 봐. 저 사실 다 있긴 하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일기를 썼던 게 한 10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유학 가기 직전부터 썼던 일기장이 있는데 가끔 읽어요. 저 아직도 읽는데 딱 이 마음 들어요. 너무 놀라워. 생각보다 막 그렇게 부끄럽지 않으면서 부끄러워. 아무도 보여줄 수 없지만 버릴까 말까 한 100번 고민했는데 아직 못 버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 공개할게요. 그러면 네. 이 책을 작년에 읽을 때 썼던 메모인데요. 제가 이제 재독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문장을 와닿으면 써야지 했는데 제가 그래서 열어봤잖아요. 노트를 봤더니 내가 이런 문장을 썼구나. 괜찮은 게 하나 있었어. 손가락 오그라들 준비하시고 네. 그 어떤 거였냐면 13페이지에 뭐가 있었냐면 약속 시간을 알려올 그 사람의 전화 외에 다른 미래란 내게 없었다. 이 문장에 제가 제 생각을 쓴 거예요. 새벽 6시 반이면 하얀 달을 보며 그리워한다. 마음으로 그의 퇴근 시간을 함께한다. 그러다 걸려오는 전화에 생각이라는 게 멈추고 심장만 뛰고 있다. 내가 쓴 글이야. 너무 잘 썼는데? 그치? 나 이게 소설 같은데? 이게 소설인데? 보고서 나 되게 잘 썼다 하면서 그 써놓은 거를 지금 읽는 게 또 되게 또 다르다 느낌이. 이게 이제 롱디 시간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과 연락할 때니까 그 당시 나는 얘기인가요? 출근할 때지만 그 사람은 퇴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얀 달을 보면서 같은 달을 보고 있겠구나를 느끼거든요. 난 새벽에 나가니까 하얀 달이 뜨고 있고 거기는 밝은 달이 떠 있겠지. 그곳에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쓰고 그래서 글 보니까 너무 잘 쓴 거야. 생각이 멈추고 심장이 뛰고 있대. 너무 열정적이지 않아? 그치? 되게 단순한 열정을 사셨네요. 네. 그런 감정이 들 수가 있죠. 그치. 저는 책 읽다가 그냥 정말 그냥 약간 오토픽션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정말 픽션으로 그러니까 이 작가가 한 내용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중간 부분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런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은 나는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글이 쓰이는 때와 그것을 나 혼자서 읽는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읽는 때는 이미 시간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테고 어쩌면 남들에게 이 글을 읽힐 기회가 절대로 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읽으라고 쓴 글이 아니잖아요. 자기 감정을 써놓고 나중에 한 2달 막 그때 한 거여서 그래서 좀 이해했어요. 그래 맞아. 막 이걸 남들이 읽으라고 쓴 거는 완전 관종, 노출증 이렇게 표현 이렇게 했겠죠 하면서 이제 뒤에 이 책을 이제 번역해 놓으시는 분이 어쨌거나 도덕적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면서 사랑을 하는 동안에는 주변의 모든 것이 온통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환기시킨다. 하지만 머지않아 모든 게 흐릿해지는 순간이 온다. 작가는 어쩌면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잊힐 수밖에 없는 사랑의 기억을 영원히 붙잡아 두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면서 그냥 이 책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어요. 그냥 이해해보려고도 했고 그렇구나 하고 좀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비노장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그 책과 함께 이해했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신지 기억나세요?
비노짱과 같이 읽었을 때, 그 약간 이 작가분의 삶을 조금 이해를 한달까? 이해? 제가 이해란 말은 맞아, 약간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남자분이 읽은 경우를 잘 못 봤는데 제 친구가 읽고 나서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의 반응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자분들은 연하나 만나고 싶다. 한 번쯤이라 사랑하고 싶다. 나 그때 그 얘기 했던 것 같아. 오바키님한테. 근데 남자분들은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 거기 학을 떼고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라기보다는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으로는 깊이 있게 드러나지 않는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얘기했죠. 너희들도 그러지 않냐. 너네 속 다 까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한 가지 어디에서 내가 왜 비노짱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가 딴지 걸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떠났잖아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는 거 알아. 그러면서 에이즈라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혹시 난 에이즈가 걸렸나? 에이즈가 걸렸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증거인이 되는데 라는 거에서 자기는 너무 소름 끼쳤대요. 근데 우리도 그게 되게 끔찍하긴 하지만 그치. 이 여자가 비노짱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이면 이 여자한테 에이즈란 단어는 되게 먼 단어가 아닌 거야. 일상의 단어였던 거예요. 그곳에 살면서 에이즈가 난무하고 성병이 막 있는 데서 어릴 때부터 너무 편하게 들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우리한테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로 많이 쓰였을 거라는 거야. 어릴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본 사람은 놀래지. 무슨 에이즈, 웬 에이즈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비노짱으로 미리 봤으면 이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상태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비노짱 먼저 읽고 이걸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저도 이 부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이 작년에 노벨상 타시면서 많이 화제도 됐고 서점 가면 이제 이분들의 전집이 이렇게 쫙 전시가 많이 되어 있잖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2권을 읽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뭐 그분의 책 어때라고 물어보면은 우선 제가 읽은 2책을 읽어보라고는 할 것 같아요. 만약 관심이 있다면은. 그렇지만 이것부터 읽어보라고는 못하겠고 비노짱도 읽고 뭐 다른 책 한번 둘러보고 다른 책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 그래야지 책을 좀 더 거부감 없이 읽을 것 같고 제대로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그래서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할 때도 문체가 되게 세다. 맞다. 밑밥을 깔아놔야 돼. 맞아. 밑밥 있어야 되는 책이야 이거. 이거는 너무 세서 힘들 수도 있다. 그치. 깔아놓고 그리고 서사를 밟아야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비노짱부터 읽고 맞아. 그 다음에 단순한 열정으로 가든지 중간에 다른 거 들렸다가 단순한 열정이 나이 들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썼던 시기에 맞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준바키님은 저는 이 책 비노짱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노벨 문학상을 탔으니까 뭔가에 또 좀 덜한 책이 있을까요? 이 작가의 사진의 용도? 이거 진정한 장소. 요거부터 인터뷰집. 그런데 이 책은 저도 너무 읽으면서 너무 세서 뭐야? 너무 이게 그러니까 야한 소설의 느낌이 아니야. 이건 야한 소설의 느낌이 아니라서 달라요. 근데 제 생각해 보면은 그 오바키님이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약간 피폐해졌을 때 그럴 때 한번 전 추천하고는 싶을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근데 이제 그 안에서의 문장은 자기가 좀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죠. 그렇죠. 사람의 감정에 대한 표현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체자 사람이 불려져서 그렇지 그냥 뭔가 사람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한때는 누군가에 미쳤을 때 뭐 스토커 미서리 같이 상상은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상상을 한 거잖아. 어쨌든 상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준 게 나는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뭔가 나는 용기 내지 못했던 그 마음의 모든 걸 다 끄집어낸 그런 감정들을 내가 그대로 써가지고 결국엔 어쨌든 잊고 잊혀지는 과정까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또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바키님이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그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렇게 읽고 1년 뒤에 다시 읽었을 때 또 느낌이 달랐으니까 잘 읽었다 이 느낌. 맞아요. 작가는 또 그러고 33살에 연하와 연애를 했던데요. 정말? 실제로. 실제로. 그 연하가 또 이 책 약간 해가지고 책을 냈대요. 뒤에 해설을 했더라고요. 능력자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게 뒤에 해설이 보면 이 여자 연대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 분의 연대기가 2011년에서 끝나요. 근데 이제 노벨상 타시자마자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바로 내셨어. 노벨문학상 수상 이걸로 하려고. 그래서 제 책은 이제 2022년까지 그 사이에 뭐 10년 동안의 그런 연대기와 끝 마무리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제 개정판이 나왔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끝에? 여긴 2011년까지. 나랑 같은 버전이다. 넣어야지 이거 출판한 그 판매량이 얼마나 또 중요하겠어. 그러니까 나 말했잖아. 근데 좀 아쉽다고. 이거부터 사람들이 읽으면 의문을 갖게 돼. 노벨상을 대체 왜 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인과 바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그분 노인과 바다 책 읽으면 되게 지루하거든. 어떻게 받은 거야? 근데 다른 책 읽으면 또 다르거든요. 맞아. 그래서 역시 책을 한 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맞다. 그다음에 돈 저지 바이 원북. 구수했어 또 발음도 그치. 그리고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 읽어야지 비판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수용적인 건 아니고 여기서도 너무 센 건 센 거야. 싫은 건 싫은 거고. 그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작가를 알게 된 기쁨이 저한테는 있었고요. 내가 알고 있던 작가가 상을 타서 너무 좋았고요. 그때 정말 제가 짜릿하더라고요. 그 당시 읽었던 2권의 책을 읽으신 그 작가님이 상을 타셨다고 하는 게 왜냐면 그 전에 노벨 문학상 그 수상자들의 책을 이제 타시고 나서 그래 그럼 읽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건 내가 읽었던 그것도 최근에 읽었던 분이 타셨어. 기쁘죠. 살아있는 사람이고 기뻤어. 지금. 그리고 뭔가 우리가 그때 한창 독서 모임 할 때니까 그걸 나눌 수가 있었어. 우리 그때 맞아. 우리 막 카톡장에 이분이 타셨어요. 그래서 와 이분 추천해 주신 오바키님이 역시 안목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난 그런 경험이 너무 좋았어. 그러고 얼마 안 돼서 그 작가 그 노벨문학상 발표한 거였잖아요. 맞아요. 타이밍이 또 이 맛에 책 읽습니다. 그럼요. 이 맛에 욕 먹을 거 알아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올해 요번엔 또 누가 타실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 나는 우리 지난번 했던 개브리엘 제빈 이 사람이 나이 먹으면 좀 어느 한 자리 하고 있을 것 같아. 문학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구성력이 뛰어난 건 맞는 것 같아. 그치. 이분도 우리 주목해 볼 만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책이란 게 한번 훑었다고는 해도 뭔가 그 안에 우리가 들이는 에너지와 집중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훑어도 기억에 되게 오래 남아. 맞아. 그래서 이게 만약 이분이 나중에 한 2, 3년, 10년 뒤에 뭐 아니면 더 뒤에 상을 타셨더라도 우리 기억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녹음을 했고 이런 것과 함께.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읽었던 평범하진 않죠. 그냥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글들이어서 처음 읽으시면 충격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 칼날이 보이지 않아요 문장에서? 그렇죠. 저는 근데 그래서 약간 노벨문학상의 그 기준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책이 아니라 사람이잖아. 어떤 걸 봤을까 볼까 약간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나는 약간 그 우선 상을 탔으니까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굳이 이유를 찾자면은 이분만의 확실한 세계가 있다. 그 이전과는 다른. 그 이전과는 다르고 그 세계 안에 자기 자신을 너무 잘 투영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아까 뭐 중간에 끼인 그런 삶 그리고 뭔가 혼돈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표현해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어쨌든 저도 직업이 예술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만의 것을 찾아낸 사람들이 너무 부럽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하는 거야. 그게 약간
날이 서 있고 너무 날것이어서 불편하긴 하더라도 그 어떤 자기만의 장르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너무 높이 살 수가 있고 아마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것도 노벨 문학상의 어떤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시대적으로도 사실 이분이 상 탄 거는 여성이라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시대적인 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시대를 맞이하기까지에 그분의 인생이 없었으면 그 시기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 자신에게 주는 거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왜 문학상에 대해서 해밍웨이도 뭐 어떤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노벨 문학상을 대하는 작가들도 입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작가는 안 받겠다. 수상 거부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상이라는 게 있고 받고 안 받고라기보다도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사람을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보는 것 같고 책을 그래도 좀 다양하게 읽는 사람들이 좋은 점은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노벨상 받았대 너무 좋다 좋은 관점으로만 보자가 아니잖아.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궁금해하고 다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 되게 좋네요. 어쨌든 우리 책을 읽으면서 뭔가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뭔가 다양한 삶들을 이렇게 체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 독서 모임을 계속 나가고 있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노벨 문학상이라는 뭔가 이제 거대한 진짜 제일 큰 뭔가 권위잖아요.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책 무조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다. 얘기할 거 없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또 자리가 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 모임 꼭 나가십시오. 하나 만드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에서 우리는 주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가는지도 모르고요. 또 그들은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는 것 자체에 스스로 의미를 주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이다. 요즘 영혼이 많네. 다 내가 한 말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려웠지만 그래도 뿌듯하게 잘 얘기한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다음 책 오바키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아주 핫한 영화입니다. 가제가 노래하는 곳. 그래서 핫했구나. 영문책 진짜 예쁘네요. 근데 한글책도 예쁘죠? 약간 그림 이렇게 떠 있는 그거는 약간 그래요? 이거랑 비슷해. 단순한 열정, 카페 한 잔 비슷하고 영문책은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책은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책에 좀 박식한 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봤다고 했더니 준바키님이 읽으려고 찜뽕 해놨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겠는데 하고 제가 강력히 일단 밀어붙였습니다. 내용의 분량이 좀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주변에서 읽었던 분이 2분 계시거든요. 2분 다 저보다 선배님들이신데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 박해들의 생각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핫한 것도 따라가 줄 필요도 있죠. 그럼.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책 또 기대가 되네요. 이분은 미리 읽어야지. 너무 전날에 읽어가지고 이거는 미리 봐야 돼. 좀 분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때도 한글책도 되게 두꺼웠어요. 그래요? 제가 앞에 있다 포기했거든요. 그래?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해 보고 싶은 책입니다. 우리 그러면 저희는 큰바퀴 준바퀴 오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영화로 봐도 돼요?